여러분, 오늘은 문학 작품을 이어서 계속해서 볼 건데요.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스노우맨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그 스노우맨에 대해서 한 살짝만 좀 보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노우맨 같은 소설을 우리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스토피아가 뭐냐면 우리 유토피아란 말 들어보았죠? 이상세계. 근데 역유토피아. 그래서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좀 허구적으로 그려내면서 현실을 좀 비판하는 문학 작품을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허구로 그려내는 그 모습이 이상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눈길을 뚫고 출근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허구적이잖아요. 허구를 그려내면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작품을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배웠듯이 경쟁이 심각한 그런 사회에서 기계적인 노동, 비판적인 행동,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과 현대사회를 비판하는데 이제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허구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 알레고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알레고리는 그리스어 알레고리아에서 나왔는데요. 우의, 풍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알레고리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1차적 의미 그리고 2차적인 또 다른 의미를 둘 다 가지도록 고안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문학에서요. 우의적이다, 풍유를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솝우화와 같은 동물우화는 동물 세계를 보여주지만 1차적으로는 동물 세계를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적인 의미는 인간 세계에 대한 풍유를 담고 있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눈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남자를 출근하기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2차적으로 우리 사회랑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보면 누구나 삶에서 눈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눈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부담감이나 압박이나 시련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상황은 다르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눈이라는 그런 압박이나 시련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구를 배워볼 거예요. 지난주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학습지를 미리 풀어볼 시간을 제공한 반이 있었습니다. 자습을 하면서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반은 그냥 학습지만 전달받았을 거예요. 혹시라도 안 푼 학생은 꼭 풀어보고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자, 그럼 농무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 작품에서 농무라는 것은 뭐가 농무냐면 원래는 여기에 농무가 자세히 안 나왔는데 그 농민들이 힘겨운 노동을 하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흥겹게 추는 춤이 사실은 농무예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이 농무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받은 그런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나 한을 떨쳐내려는 행위로서 춤을 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부터 보면 산업화 시기 몰락한 농촌. 그래서 그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한을 담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요. 자, 서사적이고 극적인 시상 전개. 서사적이라는 것은 줄거리가 있는 소설을 읽은 것처럼 징이 울렸고 막이 내렸고 이렇게 줄거리가 있잖아요. 극적인 시상 전개. 우리 연극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시상 전개로 진짜 공연을 하고
공연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뭐 이런 연극 같은 시상 전개로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이 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몰락한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한을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 농민의 부정적 현실인식, 울분, 한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처음에 이제 여기 시상 전개가 나왔는데 텅 빈 운동장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주집 그리고 장거리 그리고 쇠전 도수장 이런 식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요. 운동장에 갔다가 소주집에 갔다가 장거리에 갔다가 소시장, 우시장에 갔다가 도살장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직접 화자가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볼게요.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자, 막이 내렸다. 뭔가 공연을 한 건데 막이 내렸다라는 것은 내렸기 때문에 하강 이미지를 띄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강적 이미지요. 그리고 하강적 이미지는 시대상을 고려할 때 농촌의 쇠락을 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설 무대에서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사실 예전에 농촌에 사람이 많았을 때 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면 이렇게 또 운동장이 바글바글 했을 건데요. 일단 돌아가고 났기 때문에 텅 비었다고 했지만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난 농촌의 현실을 말을 하고 있고 공허함이 느껴지죠. 텅 비었다라는 거. 텅 빈 운동장 쳐다보니까 이 텅 빈 운동장이 우리 농촌의 모습 같은 거죠. 그 당시 60,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농촌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여기 화자 등장하네요. 화자는 농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여기서 분은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화장. 우리가 공연을 했으니까 화장 분칠을 한 그 분과 또 분이 난다. 이런 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소주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온통하다. 이렇게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해주는 거죠. 나의 감정을. 답답하고 고달프고 온통하다. 분명히 현실에 대한 불만, 울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꽹과리를 앞세워 장거리로 나가면 이제 공연을 마치고 여기서 이렇게 술을 마셨다가 농민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장거리로 나가서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자,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 쪼물의 기분.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예전에는 많이 사람들이 붙어서 막 공연을 한다 이렇게 함께 돌아다녔을 텐데 상당수의 농민들이 떠나버린 농촌의 황폐한 현실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조. 자, 쪼물의 기틈만 있고 또 처녀아이들은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서 철없이 낄낄대는구나. 남자라던가 이렇게 젊은 계층 일할 수 있는 노동계층들이 다 떠나고 어린애들이나 뭐 그런 아이들만 지금 농촌에 남아 있습니다. 자,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또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꺽정이와 서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조선시대의 화적표였던 임꺽정 이야기와 그를 배신한 부와 서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농촌의
현실에 저항했던 인격적인 인물을 언급하면 농민들의 저항의식을 드러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라고 한다면 걱정이는 부조리한 농촌 현실에 저항했다고 했으니까 뭔가 저항하면서 잘못됐어 라면서 울부짖으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서리민은 여기서 걱정이의 배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되면서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라고 하면서 지금 자조적인 인식이 드러납니다. 스스로도 우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버둥 친들 내가 무엇하겠느냐. 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 표현 되게 유명한 표현이에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농사를 지으면 비료값 그리고 플러스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노동비. 근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서 이제 빚을 져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돈을 벌고 빚을 갚고 나오면 남은 돈이 비료값도 안 나오고 나의 노동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료값도 안 나온 농사 따위야. 그 당시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또 공간을 이동해서요. 쇠전을 거쳐서 도살장 앞에 와서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자, 이 표현 신명이 난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점점 신명이 난대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 설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역설적 상황 설정인지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사실 이 나의 속마음은 이면적으로는 감정이 좌절감, 울분,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힘겹단 말이죠. 사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자, 흥겨움, 신남, 그리고 가장 신명이 고조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원통하고 자조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고 불만이 있고 이랬는데 춤을 추다 보니까 뭐 신명이 난다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겉으로는 신명이 고조됐지만 사실 속마음은 좌절감이나 울분, 절망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렇게 상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 설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설적이다. 좀 모순적인 거지. 사실 좌절과 울분, 절망이 가득 차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흥겨움과 신명, 흥겨움과 신명이 고조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즉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아까 산업화 시대라고 했잖아요. 산업화 시대의 다른 표현들을 쓴다면 쇠락하고 피폐하고 그런 농촌 현실, 피폐한 농촌의 현실 대한 비판이나 저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을 설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한 다리를 들고 날다리를 밀거나 자, 태평소라는 악기고요.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이렇게 춤을 출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농부를 통해 신명이 난다라기보다는 한이나 울분이 그만큼 고조되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의 핵심은 공간의 이동. 이 작품의 핵심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정서가 고조됩니다. 특히 어디에서 가장 신명이 난다고 했냐면 세전이나 도수장 앞에서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하면 정말 신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역설적인 표현이고 나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이 났다라는 표현은 처절, 울분, 절망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완벽한 오답, 절제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완곡하게 표현한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감정 절제 아니고 직설적으로 울분, 고통, 원통하다, 답답하다, 막 이렇게 발버둥 친들 무엇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나머지는 해설 참고해 주세요.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 미음은 아까 보았던 그 공간의 이동이고요. 그때의 정서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기역. 텅 빈 운동장. 운동장이 텅 비었다. 소외된 농촌의 현실이 쓸쓸함. 맞는 설명이겠죠. 자, 니은 소주집. 소주집에서 분이 얼룩진 얼굴로 술을 마시면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온통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으니까 직설적 표출, 부정적 현실 인식, 울분 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시장에서 쪼무레기들만 따라다니고 처녀애들만 킬킬거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농무에 대한 반응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농촌 구성원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쇠전과 도수장에서 계속 농무를 치면서 신명이 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현실이 한탄하면서도 춤을 계속 추고 있는 거죠. 장소를 이동하면서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음. 도살장에서 신명이 난다라고 했는데요. 농무가 최고조에 이르는데 신명이 고조되었으니까요. 한과 울분이 가라앉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과 울분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이 좀 틀린 거고요. 농민들의 한과 울분이 이렇게 이제 승화돼서 계속 농무로, 춤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3번 설명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이끌을 감상한 내용. 선생님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자료를 먼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를 만난다면 보기부터 읽는 것 알고 있죠. 왜냐면 보기는 이 작품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작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잖아요. 자, 6, 70년대에 몰락한 농촌 배경. 그 당시에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농촌의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은 몰락했다. 자, 저곡과 정책, 곡식을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정책이 지속되면서 농민들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도시 빈민이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도시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과 관련된 소설, 뭐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해서 전문감에 삽을 씻고 뭐 이런 시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초라한 가설 무대와 텅 빈 운동장, 몰락한 농촌의 현실. 너무나 맞는 설명입니다. 자, 꺽정이처럼 물부짖는다. 꺽정이가 약간 저항의식을 가진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농촌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 맞겠죠? 자, 3번.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농사를 지어도 최대 이익이 비료값 플러스 그 이상이 나와야 이익을 보는 건데 비료값도 잘 안 나온다 라는 부분들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자, 여기에 뭐 이렇게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농민들이 경험하는 신명은 농촌을 몰락으로 느껴야 했던 울분과 한이 좀 농무로 승화되었다. 이런 표현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날라리를 불거나 어깨를 흔들거나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농촌의 현실을 이겨내려는 농민들의 낙천적 의식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냥 한과 울분이 신명으로 뭐 승화되었다. 신명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정도지. 정말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막 춤을 출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작품.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옆에 1번 설명을 볼게요. 자, 이 시는 이국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맞은 아버지의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 아버지의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에 대한 비통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아버지는 한 개인이 아니고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수탈 때문에 유랑해야 했던 유민의 고통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대변하는 존재인데요. 이 시인은 상황을 객관화하는 담담한 서술을 통해서 절제된 어조를 드러내고 이게 오히려 절절한 슬픔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는요. 일제에 의한 수탈이 좀 극심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고향을 등지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또 일제가 강제징용을 해가지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외로 강제 이주되는 그런 민중들의 사연이 깊은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시에 등장하는 가족들도요, 러시아에서 좀 빈곤하게 살았던 유랑민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다른 나라를 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가정의 가장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용학 시인이 이런 작품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외국에서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자, 우리 집도 아니고 제목부터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뭐 제목만 봤을 때 풀벌레 소리가 되게 울창하고 생명력 있네. 뭐 여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품 설명을 보니까 자, 죽음을 맞이했을 때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자,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까 말했듯이 쓸쓸한 이국 땅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이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자, 침상도 없는 곳에서 최후의 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비극성이 있고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에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자, 이 풀벌레 소리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죽음을 더욱 비극적으로 극대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도 아닌 곳에서 침대도 없이 이렇게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온 주변이 고요하고 그 고요한 정막 속에서 고요하니까 이제 풀벌레 소리만 가득 차게 들리는 거죠. 이런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을 더욱 극적으로 형상화할 수 하고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가족들의 서글픔이나 슬픔을 더욱 강조할 수 있고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주변이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죽음이라는 상황을 더욱 상황과 좀 맞지 않잖아요. 풀벌레 소리가. 그러면서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극대화하는 거죠. 어쨌든 1년은 타향에서 아버지가 임종을 했다는 겁니다. 자,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노령, 러시아의 영토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애써 키운 아들,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이 없었다. 자,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지 유언도 없었고요. 자, 아무울만의 파선, 설롱한 니코리스크의 밤. 자, 아무울만 그리고 니코리스크, 오호츠크의 근처에 러시아 지명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구체적 지명, 러시아 지명을 통해서 이제 유랑민들의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좀 사실감을 좀 구체적인 지명이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자,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맞이했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그렇게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그리고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았다. 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 누구의 희망? 아버지의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이 가라앉았다. 피지 못하고 가라앉았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갔고, 사람이 죽으면 온기가 사라진다고 하죠. 그리고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자, 이 표현 죽음을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완전히 절제하고 있네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고 슬픈 일인데 감정을 뚝뚝 떨치면서 시를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냥 죽음이라는 상황을 되게 담담하게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가고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이렇게 담담하게 감정을 절제해서 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때늦은 의원이 의사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되게 담담한 진술로서 감정을 절제해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자, 이 부분에서는 가족들의 비통함이 드러나죠.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좀 수미상관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감정이 절제해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있는 대로 울음 다 울었다라는 것은 가족들의 비통함이 나타나 있지만 전체적인 서술을 보니까 감정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완전히 절제되어 있고 마지막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런 거 청각적 심상인데 화자의 슬픔을 이렇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적어 볼게요.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화자의 슬픔을 무엇에 투영? 풀벌레 소리라는 자연물의 화자의 슬픔을 이렇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자, 유랑민의 비에 나와 있고요. 풀벌레 소리가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고요. 어조는 절제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청각적 심상이죠. 자, 아빠라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유랑민의 고된 삶을 좀 대변하는 존재다. 죽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 작품 바로 보겠습니다. 하관이라는 작품. 하관, 관을 내리다. 이런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동생의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가는 혈육 중에 아버지의 죽음, 나는 혈육 중에 동생의 죽음이고, 하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장례 그 현장에 가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장례를 치를 때 정말 이제 무덤에 가가지고 장지에 가가지고 관을 무덤물 구덩이를 판 다음에 관을 거기에 내리는 그런 장례 절차를 하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관이 내렸다. 일단 이 작품에 두드러지는 이미지는 하강 이미지 표시해 볼게요.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의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그리고 자르르 하직했다. 그리고 눈과 비가 온다.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 열매가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강의 잘 안 보이네요. 하강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리고 관이 내렸다. 즉 누군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감정 절제의 표현이죠. 그냥 담담하게 관이 내렸다. 상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이 내리는 것은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내 마음이 묶어서 내리는 것처럼 마음이 조금 아팠죠. 주여 용납하소서 하옵소서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고 그리고
장래 과정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옷자락의 흙을 받아. 자, 나라는 화자 등장합니다. 자, 옷자락의 흙을 받아 자르르 하직했다. 자, 자르르는 음성 상징어예요. 흙 떨어지는 소리, 흙을 자르르 하직했다. 그래서 하직했다는 중의적 표현인데요. 첫 번째는 흙이 아래로 떨어진다.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서 자르르 파놓은 구덩이에 관을 넣었고 거기에 흙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흙이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첫 번째 의미. 그리고 또 하직하다라는 거는 고전소설에도 잘 나오지만 작별을 고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의성어 자르르 이렇게 흙을 떨어지는 소리를 썼습니다. 나는 결국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디귿. 그 후로 그를 꿈에 만났다. 자, 그가 선생님이 동생이라고 말해줬는데 계속해서 볼게요. 꿈에서 만났다. 자, 턱이 긴 얼굴로 나를 돌아보고 형님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형이고 주군이가 나의 아우인가 보다 동생인가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뭐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자, 반가움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 꿈에 나왔으니까 전신으로 온몸으로 입만 한 게 아니라 너무 반가우면 우리 막 팔부터 벌리고 막 이렇게 발부터 나가잖아요. 전신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자, 내가 대답을 해도 그는 대답을 듣지 못해요. 자,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 단절감 드러나 있고요. 여기서 눈과 비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우리 세상이 눈과 비가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너가 없는 세상, 동생이 없는 세상은 슬픔이나 눈물이 가득 찬 세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햇빛이 쨍쨍쨍 세상, 막 꽃이 핀 세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동생이 없는 이 세상은 나에게 눈과 비, 슬픔이나 눈물로 가득 찬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대답을 해도 너는 나의 목소리를 못 듣고 너만 내 목소리를 듣는 그런 여기는 이 이승은 눈과 비가 오는 세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자 아우의 모습인데 아우의 모습을 그리워하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지만 내 목소리는 비치지 못하는 여전히 단절감 느껴지고 있고요. 다만 여기는 이 세상은 열매가 떨어진다는 것도 생명이 다해서 떨어지는 것 하강적 이미지고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자, 여기 이 세상, 너가 없는 이 세상은 열매가 떨어지면 툭이라는 의성어 쓰고 있습니다. 자, 아우 없는 세상에 적막감, 허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가 없는 세상은 열매가 떨어지면 너무 적막하고 고요하고 그래서 툭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라고 하면서 이 정서를 의성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작품은 의성어에서 정서를 느낄 수가 있고 의성어를 통해 정서를 표현하는데요. 자르르 여기서 자르르 있잖아요. 자르르 이 부분을 보면 자르르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생을 보내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흙이 자르르 쏟아졌다라는 것. 자, 그리고 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고요해서 오히려 적막, 허무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죠. 그러면서 의성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면서 그냥 의성어 하나를 딱 쓰면서 정서를 절제해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절제된 표현의 특징입니다. 뭔가 이승과 저승 사이의 단절 그리고 이 작품 성경이라는 것 통해서 이 작가는 약간 좀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1번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를 해결해보자.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 맞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노령을 다니면서, 노령 러시아였죠. 그 당시 유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지녔던 보편성과 관련된 모습.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는 억압과 수탈 때문에 풍기되었던 화자의 분노와 원한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피지 못한 꿈, 아버지의 화자보다는 아버지라고 바꿔야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라는 객관적 서술, 오히려 슬픈 감정, 담담하게 표현을 하면서요.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자,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에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가족의 비통한 감정이 조금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정 절제된 어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의 기억, 관이 내렸다. 이 부분. 그리고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날아내리듯까지가 기억이죠. 비유를 했죠. 뭐뭐 하듯 내 마음에 밧줄을 묶어서 그 가슴을 끌어내리듯 달아내리듯 관이 내렸다 라고 말을 하면서 좀 비유적 표현 뭐뭐 하듯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 막 이렇게 감정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 밧줄을 담아내리듯이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약간 절제했지만 어쨌든 고통이 드러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끌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 자, 니은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자르르 하직했다. 여기서 자르르라는 음석 상징어 그리고 중의적 표현 하직했다의 중의적 표현 선생님 2개 설명했죠. 흙을 아래로 떨어뜨린다. 그리고 하직하다는 작별을 고하고 어디를 막 떠날 때 작별을 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과정이 환기하는 슬픔. 결국 흙을 부어놓고 결국에는 작별을 하니까 환기하는 슬픔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그래, 그 후로라는 시간의 경과. 그리고 꿈에서 만났다는 건 동생에 대한 그림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리을.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자, 오 감탄사 통해서 꿈에서 동생 만나서 반가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미음. 형님 하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한다. 지금 이승과 저승의 공간적 유사성이라기보다는 단절감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승과 저승은 단절돼 있어.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거고 동생과 재회하고 싶은 소망을 표현했다. 이 부분도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자, A와 B의 공통점. A는 풀벌레 소리이고요. B는 툭하는 소리예요. 어쨌든 둘 다 청각적 심상인데 시각을 청각하는 심상이 아니라 그냥 청각적 심상이에요. 자, 그리고 자연 친화적 분위기, 거리 멀죠. 자, 가장 적절한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화자의 예상감이 투영되어 있고 상황의 비극성을 부각한다.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상감, 슬픈 마음이죠.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요한 세상. 그래서 오히려 풀벌레 소리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의 비극성을 더 부각하는 소재가 풀벌레 소리이고, 자, 비도 역시 툭 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냐면 아우가 없는 세상은 너무 의미가 없고 조용하고 적막하고 허무합니다. 빈 마음이에요. 그때 열배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잘 들리는 세상. 이 세상 역시 화사의 예상감이 투영되어 있는 심상이고요. 동생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충분히 느끼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동생이 없으니까 그 이승이 적막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소리로서 툭 하는 소리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만큼 화자의 슬픔이나 그런 그리움 이런 마음들이 부각되면서 예상감이 투영되어 있다. 상황의 비극성을 부각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작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잘 보세요. 시험 범위가 많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부분도 꼼꼼하게 보기 바랍니다.